예고했던 향신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지은입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 일본국 사신을 연회하던 날 후추의 씨를 구해 보낼 것을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남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구국에서 항상 남만에 청하여 본국에서 또 유구국에 청하여 종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비록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하나 후추는 일본에서 왔으니 일본이 유구국에 청하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청하여 보내라는 뜻을 아울러 서계에 써서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0권 1482년 성종 13년 4월 1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1488년은 바르톨로메우스 디아스가 희망봉에 도착한 해입니다. 포르투갈이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 얻으려 했던 향신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후추가 1482년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네요. 일본국 사신에게 후추씨를 구해오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네, 우리 조상들도 이미 후추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추씨를 얻어와 심고 재배하려 했습니다. 성종실록에 보면 유구국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구국은 류쿠국, 지금의 오키나와 제도에 있던 독립국가인데요. 1879년에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독립국이었습니다. 제주도민이 유구국에 표류하기도 하고 유구국이 후추와 육두구 등을 진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종은 이 유구국, 일본, 중국을 통해서 후추씨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후추를 구했다고 해도 재배에 성공하진 못했을 겁니다. 고온다습한 열대지역 작물인 후추가 한반도에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종의 후추씨 구하기는 주변국들이 조선왕은 후추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낳게 되고 조선에 후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종은 진상 들어온 후추를 신하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후추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후추 한 상자에 170 두카토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두카토가 금 3.545g이니까 3.75g 금 한 돈과 비슷하군요. 대략 금 160돈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한 상자의 크기와 기록을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가치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24일 현재 금 한 돈의 가격이 26만 원. 지금 금의 가격으로도 4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성종도 후추가 값비싼 물건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후추 달인물로 열사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후추가 향신료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유구국을 넘어 향료제도나 대만으로 진출해서 직접 플랜테이션을 재배한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후추는 향신료로서 고기 잡내를 잡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후추만 그런 기능을 할까요? 콩으로 만든 된장도 그 역할을 하고 마늘, 달래, 계피 등 바로 우리는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반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우리의 기술로 자족하며 산다. 자력갱생, 자급자족, 주체적인 삶.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반면 유럽은 상인 계급을 앞세워 교역하고 교역을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회사가 플랜테이션까지 만드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치고 나가고 후발주자들은 계몽군주들이 나서서 이걸 따라잡고 성종의 노력이 딱 한 발만 더 나아갔다면 우리는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선비의 계급은 상인단을 만들어서 동남아에 파견해 보시죠 라는 조언을 못한 것이죠. 여기서 명나라를 한번 볼까요? 정화의 대원정은 1405년에서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정화제독의 항해 루트는 딱 100년 후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중동, 인도를 연결한 해상 패권 루트와 겹칩니다. 포르투갈이 100년 먼저 희망봉을 돌았다면 정화제독에 짓눌려서 패망했을 겁니다. 2만 7천 명의 함대, 120m 길이의 함선, 포르투갈의 최대 범선이라고 해봐야 60m. 어떤 배가 왔어도 기가 눌렸을 겁니다. 정화보다 100년 뒤에 항해를 나섰던 바스코 다가마 선단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정화제독의 대함대를 통해 해양 루트를 다 파악했지만 중국은 그 교역로를 통해 무역을 하고 이익을 취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공무역으로 물자는 풍부히 들어오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함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내부 권력 투쟁까지 겹쳐서 함대를 해체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100년 후 1586년 후추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일본에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란 자가 조선에 오자 예조 판서가 그를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그는 후추를 한 주먹 꺼내서 자리에 뿌렸다. 그러자 기생 악사들이 달려들어 후추를 줍느라고 잔치상이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야스히로는 이를 보고 아랫사람들의 기강이 이 모양이니 조선은 곧 망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룡 징비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선비, 기생, 악사할 것 없이 후추가 아주 값진 물건임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도 대항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던 풍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스히로는 기강의 문제로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봤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고도 일본군이 조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대항해 시대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의 등장과 함께 넘겼지만 결국 조선은 대항해 시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쇠퇴의 길로 향한 겁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우리가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우리는 교역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명분론에 빠져있는 선비의 나라, 상인과 공인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조선.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은 조선을 얼마만큼이나 반성했을까요? 다음 영상은 대항해 시대 해양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